프리미어리그 18라운드에서 첼시, 맨시티가 모두 승점을 드랍한 가운데 리버풀은 3대1 역전승을 일궈내며 다시 한번 리그 1위 자리를 확보했습니다. 시즌 전체 결과를 봤을 땐 26경기 22승 3무 1 노팅엄. 리버풀을 멈춰 세운 유일한 팀은 A매치 끝나고 만났던 노팅엄 포레스트. 현재까지 승률은 무려 84.6%가 됩니다. 유럽 5대 리그에서 가장 높은 승률을 보여주고 있는 팀이 바로 리버풀이란 얘기죠. 사실 프리미어리그에서는 80% 안팎의 승률을 보이더라도 하필 맨시티가 있어서 그렇게 체감되지 는 않았는데 이번에 맨시티가 무너지게 되면 현재 리버풀이 보여주고 있는 승률이 얼마나 높은 것인지 서서히 느껴지고 있습니다. 가끔 리버풀의 압도적인 결과 우승 레이스가 경쟁팀의 부진에 이은 것이라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경쟁팀들만 왜 부진에 빠지게 되는 것일까요? 리버풀도 부상을 겪는 가운데 왜 핵심 선수들은 부상당하지 않는 것일까? 리버풀도 3-4일 타이트한 일정 속 어떻게 승점 3점을 꾸준히 쌓을 수 있는 걸까? 결과에 대한 해석은 다양할 수 있지만 왜 리버풀만 프리미어리그와 챔피언스리그에서 독주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잘 생각해봐야 합니다. 모든 행운이 리버풀에게만 발생하는 것일까요? 나중에 이와 관련해서도 영상을 가볍게 다뤄보도록 하고 오늘은 크리스마스 매치 레스터시티와의 경기에서 3대1 역전승을 일궈낼 수 있었던 몇몇 포인트에 대해 가볍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정감. 리버풀은 2020년 이후 처음으로 크리스마스 1위에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출범 이후 크리스마스 1위에 해당되는 팀이 최종 몇 위를 했는지 그 결과를 보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1992년 노리치 시티에서부터 2024년 리버풀까지 33시즌 동안 크리스마스 1위가 우승까지 이어진 횟수는 16회, 우승에 실패한 사례가 16회. 저는 이렇게 92년도부터 찾아보진 않았었는데 2024년을 제외한 크리스마스 1위 결과값이 정확히 50%로 나뉩니다. 여기서도 리버풀은 1996년, 2008년, 2013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4년을 제외한 6시즌이나 1위에 있었는데 단 한 번만 리그 우승에 성공했습니다. 리버풀의 뒷심이 아쉽다 얘기할 수 있으면서 경쟁팀들의 후반기 성적이 그만큼 좋았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물론 세세하게 크리스마스 1위 당시 2위와의 승점 차를 찾아보진 않았으나 단순히 우승을 했나 못했나 결과값만 두고 본다면 리버풀의 크리스마스 1위는 결과가 그리 좋진 않았다. 레스터시티와의 경기가 종료된 시점에서 순위를 가볍게 봅시다. 유일한 승점 40점 돌파, 한 경기 더 치룬 첼시와 7점 차이, 동일한 17경기를 치룬 아스날과는 9점 차이. 맨시티는 저 멀리 중위권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승점 42점 페이스, 경기당 평균 2.47점 획득. 지금의 페이스만 두고 본다면 38경기가 종료되었을 때 93.86점 획득, 대략적으로 90점을 넘길 수 있게 됩니다. 프리미어리그 출범 이후 승점 90점 이상 달성하면서 우승하지 못한 사례는 단 2번, 18-19 시즌 리버풀 97점 준우승, 21-22 시즌 리버풀 92점 준우승. 말 그대로 리버풀만 맨시티 상대로만 못했을 뿐 30년이 넘는 역사를 통틀어서 본다면 90점 이상은 우승을 말하곤 했습니다. 90점 이상 쌓는 것 자체가 힘든데 2번이나 준우승을 했다는 점에서 괜히 리버풀 팬들이 마지막까지 우승에 대한 언급을 안 하는 게 아니죠. 아무튼 18라운드까지의 결과로는 리버풀만이 유일하게 90점에 도전할 수 있는 페이스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정말 압도적인 수준의 질주를 하고 있다 평할 수 있겠습니다. 혹시라도 여전히 불안하시다면 아스날, 맨시티, 첼시 세 팀이 90점을 달성할 수 있는 퍼포먼스인가 생각해보면 됩니다. 솔직히 리버풀도 90점을 넘길 거라 확신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세 팀에게는 더욱 험난한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서론이 좀 길었죠. 축구 내용으로 갑시다. 각포와 아놀드의 크로스. 리그 최하위권 팀과 우승 경쟁권 간의 경기 흐름은 간단합니다. 하프 스페이스 잠그기, 하프 스페이스 공략하기. 레스터시티는 이 공간을 어떻게 방어하면서 역습으로 나아갈 것인지, 리버풀은 이 공간을 어떻게 공략하면서 찬스를 만들어낼 것인지. 물론 어느 경기나 하프 스페이스가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승리하려는 경기라기보단 패배하지 않는 경기를 만들려는 게 약팀의 의도이기 때문에 공간을 대하는 태도에서부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리버풀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가 결국 지공 상황에서의 메이킹 약점, 즉 하프 스페이스에서의 퀄리티에 대한 의문이 상당히 컸습니다. 따라서 이번 레스터시티와의 경기는 내려앉는 팀을 상대로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여러 방법 중 하나를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죠. 오늘은 크로스였습니다. 리버풀은 프리미어리그 기준 90분당 18.9의 크로스 시도를 보이며 리그 전체에서도 8위에 해당하는 무난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위리겐 클롭 시절 풀백과 미드필더의 크로스 시도 횟수가 상당히 높았지만 아르네 슬롯이 부임한 이후로는 확연히 수치가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죠. 하지만 레스터시티 경기에서는 무려 48회의 크로스를 시도했습니다. 평균보다 30회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아마도 이번 경기로 인해서 평균값이 많이
많이 올랐겠죠. 가장 많은 크로스를 시도했던 사우스햄튼은 30회, 풀럼은 31회, 두 경기보다도 18회가량 더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아놀드는 이번 경기에서 17회, 로버트슨은 12회, 각포 7회, 살라 4회 등등 과거처럼 클래식하게 풀백들의 크로스 빈도를 높인 와중에 각포의 크로스 7회 시도가 돋보이죠. 정말 재미있는 게 아르네 슬롯이 인터뷰에서 항상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전력 분석한 것과 다르게 상대는 안필드에 와서 또 다른 방식의 전술을 택한다. 처음 보는 선수 배치를 통해서 리버풀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말을 하죠. 그런데 오늘은 되려 슬롯이 상대 입장에서 예상할 수 없는 패턴 크로스 48회 폭격을 때려버린 것이죠. 이 크로스 안에 숨겨진 포인트들을 경기 장면으로 봅시다. 슬롯이 추구하는 패턴에서의 재미있는 부분은 결국 컵백 움직임, 오프 더 볼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리버풀의 두 번째 득점, 커티스 존스의 득점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코너킥에서부터 나온 볼이 측면에 있는 살라에게 전달되며 박스 안에 있는 누네스에게 볼을 띄워서 보내는 장면입니다. 이 상황에서 선수들의 포지셔닝부터 보시죠. 미드필더 2명은 모두 박스 바깥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공격수 2명, 고메즈까지 3명이 박스 안에 배치되어 있죠. 미드필더 2명의 움직임을 조금 더 유의해서 보면 좋습니다. 살라는 박스 안에 있는 누네스에게 띄워서 전달합니다. 누네스가 이 지점에서 받고 원터치로 풀어내는 순간을 봐야 합니다. 아무리 수비 숫자가 많고 좋은 위치에 있다고 한들 공이 없는 수비수 입장에서는 결국 공의 시선이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페널티 박스 우측 하프 스페이스 깊은 공간에서 볼을 받는 순간 시선은 누네스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고 박스 바깥에서 오프 더블 움직임을 가져가려는 미드필더들에게 이 공간이 발생하는 것이죠. 아르네 슬롯이 추구하는 박스 안에서의 많은 공격 숫자, 박스 안으로 침투하는 미드필더의 오프 더블 움직임, 이 두 가지가 다시 효력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누네스가 여기서 원터치로 풀어낼 때 존스가 이미 박스로 들어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존스에게 패스, 존스에게 향한 볼이 조금 높다 보니 컨트롤이 어렵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 지점에서의 소유권을 리버풀에게 내준다? 곧장 슈팅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여러 선수들이 특정 구역에 죄다 뭉쳐버립니다. 하프 스페이스의 숫자가 높아진다? 측면이 비게 되죠. 존스가 어려운 상황에서 볼을 끝까지 지켜내며 반대편으로 몸을 여는 순간을 보시죠. 앞서 말한 대로 결국 위협적인 공간에서 볼을 지켜내는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수비수들이 자신의 마크맨을 잊어버린 채 공에 집중하며 측면 공간을 비워두었습니다. 존스는 살라에게 패스, 살라가 풀백과 대치하는 순간 메갈리스터의 오프 더블 움직임을 보시죠. 뒤로 돌아가며 오버래핑 시도, 존스가 앞서 중앙에서 볼을 받는 상황에서 모든 선수를 당겨 놓았던 게 이 공간을 만들어낸 것이죠. 살라는 수비수와 대치하며 시간을 끌고 메갈리스터에게 패스, 메갈리스터가 컵백 크로스를 시도하는 상황에서 또다시 미드필더 커티스 존스의 오프 더블 움직임, 공을 그렇게 측면으로 내주고 박스 안으로 진입하며 메갈리스터의 크로스를 받아 깔끔한 역전 득점을 해냅니다. 이 득점 안에는 아르네 슬롯이 강조하는 박스 안에서의 많은 공격 숫자, 미드필더의 오프 더블 움직임, 컵백 크로스와 연관된 움직임, 이 세 가지가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측면에서 올라오는 크로스에도 연관이 있습니다. 다음 장면도 보시죠. 이 또한 각포의 크로스와 개념은 비슷합니다. 좌측 하프 스페이스 지점에서 그라벤베르가 몸을 여는 상황입니다. 10번 미드필더 2명, 존스와 메갈리스터는 사이 공간에 위치하며 메갈리스터는 크로스 타이밍을 봐주며 박스 안으로 들어가는 움직임을 가져갑니다. 크로스는 주지 않았고 한 번의 타이밍을 늦춥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만 봐도 알 수 있듯이 박스 안에 4-5명이 바로 진입할 수 있을 만큼 많은 숫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좌측의 패스를 주려다가 숫자가 많은 것을 보고는 우측으로 몸을 돌립니다. 크로스 타이밍이 재차 나오는 순간 이때 선수들의 포지셔닝을 보시죠. 미드필더 존스는 곧바로 박스 안으로 진입하려는 움직임, 누네스 살라는 파 포스트 쪽에서 진입하려는 움직임, 누네스와 살라의 움직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반대발 크로스를 통해 파 포스트를 선호하며 그곳에 많은 숫자를 두는지 이 장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라벤베르의 크로스, 메갈리스터의 미끼 움직임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이 움직임 하나로 센터백이 자신 앞으로 지나갔던 메갈리스터가 다시 앞에 나타나다 보니 자신의 마크맨이 그대로 앞에 있다고 인지해버립니다. 그래서 9번 누네스의 움직임을 보는 것은 풀백이 되고 풀백 뒤에 있는 11번 살라의 움직임은 아무도 캐치할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의도적으로 크로스, 스루 패스 상황에서 누군가 오프사이드 라인에 먼저 들어가기도 하는 겁니다. 최종 수비 라인에 혼선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라벤베르의 크로스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센터백은 아무런 대처도 못하고 나머지 공격수 2명은 뒷공간 침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거기다가 커티스 존스, 미드필더의 박스 침투가 또 나오죠. 크로스가 살라에게 향하는 상황에서 수비 라인을 보시죠. 23번 센터백은 이미 한참은 늦었고 나머지 수비 라인도 다시 골 에어리어를 방어하기 위해 모두 안으로 진입합니다. 이 장면이 나오면 아까 전부터 얘기했던 미드필더의 오프 더블 움직임을 극대화시킬 수 있게 됩니다. 그대로 컵백 움직임이 나오는 것입니다. 각포와 존스는 서로 위치만 바뀌었을 뿐 개념은 똑같습니다. 2명의 미드필더는 최후방 라인 바깥에서 안으로 침투, 3명의 포워드는 최후방 라인을 잡아두는 역할. 지금과 같이 볼이 뒤로 넘어가면 박스 바깥 혹은 가장 먼 지점에 있던 선수들은 침투 움직임으로 컵백 크로스에 이은 마무리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살라는 여기서 바깥으로 주기보다는 이미 늦은 반응을 보인 센터백 앞에 있는 누네스를 선택합니다. 득점과 무관하게 이렇게 3명의 공격수가 최후방 라인을 건드리게 되면 나머지 2명 메갈리스터와 각포, 본래는 존스였겠죠. 이 선수들에게 이
앞 공간이 발생하게 됩니다. 모든 움직임이 골 에어리어로 집중되는 상황에서 미드필더의 오프 더블 움직임을 견제할 수가 없죠. 누네스가 흘렸는지 뭐했는지 볼이 지나가고 수비수를 맞은 다음 볼이 이렇게 튑니다. 왜 아르네 슬롯이 미드필더의 오프 더블 움직임, 박스 안으로의 움직임을 강조하는지 바로 알 수 있죠. 흘러나온 볼에 대한 대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각포가 이를 슈팅으로 마무리, 물론 오프사이드로 득점은 무산되었습니다. 하지만 왜 반대발 크로스를 많이 시도하고 선수들이 팝포스트 근처에 밀집되어 있는지 알 수 있죠. 반대편으로 볼이 전달되었을 땐 헤더로 컷백을 하든 안으로 공을 밀어 넣어주든 박스 안으로 진입하는 미드필더의 오프 더블 움직임을 활용하기 너무 좋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최후방 라인을 조정하는 공격수들에게 득점 기회가 오지 않아도 좋습니다. 수비 입장에서는 바깥에서 안으로 진입하며 자리 잡는 미드필더를 막아 세우는 게 훨씬 힘들기 때문이죠. 세 번째 득점을 통해서도 보시면 지금처럼 살라가 수비수와 대치하며 자주 보이는 팝포스트 크로스 각을 만들어두면 상대 입장에서는 팝포스트를 견제하기 위해 보다 깊은 곳까지 수비를 커버해야 되며 따라오는 미드필더들은 컷백 크로스에 대한 견제로 인해 페널티 박스를 진입해야만 합니다. 이 두 가지 옵션으로 인해서 뒤에서 따라오는 각포, 소보슬라이와 같은 선수들에게 이 공간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이래서 아르네 슬롯이 어느 상황에서든 미드필더, 포워드에게 오프 더블 움직임, 박스 안으로 들어가는 움직임을 더욱 요구하는 것입니다. 살라는 오른발로 더 깊숙이 들어가서 컷백 크로스도 가능하고 왼발로 팝포스트 크로스도 중앙으로 전달할 수도 여러 옵션이 모두 가능하다 보니 살라가 우측에서 볼을 잡고 풀백과 대치하게 되면 이런 공간이 나오는 것이죠. 살라가 여기서 슈팅을 택한 것은 맞지만 반대편으로 감는 크로스를 워낙 자주 보여주기 때문에 두 가지 의도 모두 내포하고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결론, 이처럼 리버풀은 반대발 크로스, 정발 크로스 상황에서 팝포스트 쪽을 향하는 크로스 비율이 정말 높습니다. 컷백 크로스도 결국에는 박스로 진입하는 선수들에게 찬스가 올 확률이 높죠. 아마 지난번 토트넘 경기에서 나온 메갈리스터의 헤더 득점도 오늘 영상에서 언급했던 미드필더의 박스 침투, 반대발 크로스, 이런 요소들이 많이 첨가되어 있을 겁니다. 결코 그렇게 주워먹는 득점들이 우연이 아님을 이해하시게 되면 리버풀의 축구를 더 재미있게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그럼 안녕.